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12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내년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2차 전지 가장 선두에 있고요. 또 좀 올라올 만한 주도주군에 들어갈 만한 섹터가 바로 조선주인데요. 기대만큼은 지금 흐름은 좋지 않은데요. 연말고 내년 조선주 흐름이 어떨지 분석하겠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름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주식시장을 휩쓸고 가면서 그나마 약세장 속에서 좀 그런 섹터들이 괜찮았는데요. 지금도 2차 전지나 태양광, 방산 이쪽은 괜찮은데 조선은 좀 쑥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금 잊혀져 가는 건지 조선주 흐름이 좋지 않은 이유가 업황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일단 산업 자체가 네. 이름이 수주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월별로 수주량을 글로벌리 그려보면 작년 상반기를 피크로 해서 지금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업체들만 이렇게 꼭 집어서 봤을 때는 사실 올해 하반기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네. 저희가 어쨌든 글로벌 경기에 노출되어 있는 선박이라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운임도 떨어지니까 이게 결국에는 수주량과 수주 단가에 대한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선박이라는 거, 그다음에 수주를 받고 이게 실적으로 나기까지의 기간들 이런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큰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업황이나 주가도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타면 하면 크게 가고요. 또 우스갯소리로 조선주에 물리면 꽤 오래 간다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해요. 그 피크아웃이 아까 이제 상반기 수주 피크라는 얘기가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요즘 이제 별로 좋지는 않은데, 네. 근데 2023년 내년 조선주 전망을 좋게 하셨습니다. 키워드가 아주 긍정적인데요. 네, 저희는 내년에는 이제 두 가지 호재가 겹치는 시기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수주랑 그리고 실적 이 두 가지가 조선업체들의 그 주가의 장기 흐름을 이제 결정짓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1년은 수주가 아주 눈에 띄게 좋았던 해고 올해는 전체 업체가 다 그러진 않았지만 일부 업체가 몇 년의 적자를 벗어나서 네.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약간 보여준 상황이고요. 수주가 이제 올해가 좋았던 게 아니라 작년이 좋았던 네, 거예요. 맞습니다. 작년부터. 네.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네. 지금까지 수주해 놓은 것을 가지고 실적 턴어라운드는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데 수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저희는 수주가 오히려 내년이 더 양적으로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 선박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나 원자재를 주로 수송하는 그런 주체들은 이번 장에서 돈을 벌면서 선박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참아뒀던 이연됐던 그런 발주가 나올 것이라는 거 그리고 조선 업체들이 한 10년 동안 그 수주 시장에서 많이 잊었던 해양 플랜트 관련된 발주도 좀 나올 부분이 있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실적은 어차피 턴어라운드 하는데 수주가 잘 나올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올해 상반기쯤에 수주가 좀 피크아웃을 했다는 얘기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새로운 수주가 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실적은 이연돼서 잡히고 새로운 수주는 더 추가될 수 있어서 두 가지 호재가 겹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대부분 산업이 수주 산업, 2차 전지도 사실 수주 산업이죠. 캐파 받고. 그런데 조선주만 다른 섹터와 조금 더 두드러지게 수주하고 실적하고의 간극이 수주 받았다 그러면 훅 올랐다가 실적 나오려면 기간이 아직 멀었잖아. 이런 간극이 꽤 큰 것 같아요. 예. 왜 그런지 그다음에 앞으로 양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즘에 수주하고 있는 것의 공시를 보시면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기가 2026년, 2025년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배에 대한 들어가는 철판을 자른다거나 짓기 시작하는 그 과정은 아주 빨라봤자 24년 하반기고요. 아니면 25년에 대부분 실적이 잡힐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동안은 2020년에 수주한 물량들을 주로 건조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품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선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건
2021년 하반기가 되면서 상당히 본격화된 상황이거든요. 네. 저희가 과거에 아주 호황이었던 2007년을 기억해 보시면 2007년에 받은 수주로 조선업체들이 실적이 좋았던 시기는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정도의 간극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실적이 최고로 극대화되는 시기는 내후년이고요. 내년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던 제품 가격이 막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주가 들어올 때 주가가 강하냐, 실적이 좋아할 때 강하냐 보면 수주가 들어올 때 주가는 사실 기대감을 선반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르긴 했지만 밀렸다. 본격적으로 사실 제대로 올라가는 거는 실적이 제대로 나올 때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거에 실제로 그 조선 대장주들의 주가를 보시면 네. 2007년에 한번 올라갔다가 네.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 2010년에 다시 재반등하면서 쌍봉을 그리면서 예.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적이 가시화될 때.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팩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선가가 신조선가가 이제 그동안 눌렸다가 최근에 수주 받은 거는 이제 조선가가 올랐다. 네. 그게 이제 이익이 된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철강 가격 오르고 이러면서 그런 선가와 원가 사이, 원가 부담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을 지금은 던 상태인가요? 저희가 톤당 거의 철판이라고 하는 게 한 1,000불까지 갔었는데요. 예. 가격이. 그게 코로나 이전에 오르기 전에 한 600불 정도 수준이었다가 오른 거니까 네. 거의 막 80% 정도 오른 거죠. 근데 지금 국제 가격은 뭐 중국 기준으로는 500불대로 이미 빠진 상태이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한 8,900불대 정도로 빠진 상태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가 이제 지난번에 그 비 피해를 당하면서 아직까지 생산이 좀 정상화되지 않아서 그냥 지금 정도 수준의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재가동이 되었을 때 계속 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적과 수주인데요. 수주가 조금 이제 실적은 어떻게 보면 수주를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적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신규 수주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조금 악유가 있겠는데요. 지난번 뭐 카타르 수주 같은 것도 나온다 하면서 좀 시기가 이연된 경우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 나왔죠. 그럼 나간다. 예. 발주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해운사들을 봐야 돼요. 어떤 그런 뭐 사우디나 중동 쪽에 어떤 쪽이 더 커요? 예. 그 해운사와 네. 오일앤가스 쪽을 둘 다 보셔야 되는데요. 예. 실제로 그 두 개의 주체들이 다 전방이기 때문이고 단순히 해운사에서도 저희가 이제 2021년에 가장 대장 선종이었던 컨테이너는 네. 전체 선박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의 이 수주 시장은 선박 시장 전체를 통틀었을 때 되게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체들이 발주를 2년 동안 되게 열심히 해서 해운사들이 발주량이 주로 한 건가요? 늘어난 예. 케이스인데요. 해운사 내에서도 탱커벌커 선주들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체들은 오히려 21년에 돈을 벌면서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발주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운 쪽도 더 많은 개체를 가지고 있는 해운사들이 발주를 시작할 것이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양 플랜트가 2010년대 초 이때 잠깐 반짝 나오고 10년을 거의 발주를 안 나온 상황인데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오일앤가스에 관련된 산업을 하는 그런 주체들이 지금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요즘에는 좀 발주가 나올 그런 뭐 인콰이어리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우리 이제 해운 운임만 보면 해운사들도 사실은 코로나 때 운임 오르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최근에 운임이 떨어지니까 이쪽에서 배 주문을 잘 안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포션을 보면 항상 그죠? 더 큰 쪽이 어디냐? 이제 다른 선종 탱커나 이런 쪽이 더 크다고 하셨고요. 예. 최근에 조선 3사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선가 차트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면서 추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2019년, 20년 이때를 생각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별로 발주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때 수주한 거를 가지고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매출 성장률이 사실 거의 보이지 않아요. 저 시기에는 조선업체들의 전반적인 사업장 가동률이 한 70%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큰 장치를 가지고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고정비라는 것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수준의 가동률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저때 건조하는 이런 그 제품의 단가는 심지어 아직 오르기 전 것인 네.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량적으로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 일단 좀 올라간 제품 단가가 투입이 되기 시작해서 탑라인이 올라간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매출이 일단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고정비가 많이 커버되는 효과가 있고 24년이 전체적으로 옛날보다 더 많은 수량의 배를 만들면서 더 높은 단가의 제품을 만드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마진이 좀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의 추정보다 오히려 24년이나 23년 하반기에 대한 그 영업이익률 추정치는 조금 더 상향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좋지요. 사실은 2차 전지는 물론 좋겠지만 기대감이 지금 잔뜩 올라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조선주 얘기하면서 중간 마무리, 조선주 가운데 우리 엄경화 위원님 내년을 보면서 탑픽 종목은 어떤 거예요? 네. 예, 저희는 이제 수주의 그 내용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서 현대사모중공업을 들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을 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중간지주 회사로서의 그런 노이즈가 좀 싫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현대중공업으로 가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저희는 반드시 기자재 업체도 꼭 들고 가자라는 의견이고요. 조선의 업체들이 선박을 더 많이 만들므로 인해서 호재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꼭 가져가자라는 건데 이제 해당 업체 중에서는 이제 HSD 엔진과 같은 그런 필수 부품 업체가 있죠. 너무 빨리 후루룩 얘기를 해보셨는데 조금 더 얘기하면요. 디테일하게 할까요? 조선주 가운데서는 이제 한국조선해양, 현대사모중공업은 지금 비상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대사모중공업의 실적이 좋군요. 이게 한국조선해양의 중간지주사라. 네.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현대사모중공업을 들고 있고요. 있고, 네. 다른 회사 이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한국조선해양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선주도 현대중공업 계열들이 이렇게 막 그 분사하고 이래 헷갈려요. HD 현대가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네네.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네, 한국조선해양이 조선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중간지주 회사인 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순수 지주 회사예요 여기는? 중간지주 회사이고요. 네네. 이제 사업지주 회사로 되기 위해서 네. 이 친환경 부품 관련 사업도 추가로 더 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실적은 어때요? 한국조선해양 보면요. 네. 이번 3분기 실적에서 가장 턴어라운드를 많이 한 업체는 한국조선해양이었었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현대사모중공업의 마진이 3분기에 좀 많이 튀어오르면서 해당 연결 이익이 잘 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수주와 실적의 간극 그 기간을 질문도 드렸었는데 작년에도 이제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보더라도 작년에도 뭐 1조 4천억 가까운 적자가 났고 영업이익 기준 올해도 3천억 적자인데 의미 있는 거는 이제 분기별로 한 3분기부터 흑자로 좀 돌아서나요? 올해 3분기에 현대중공업 그룹 안에 있는 네. 조선업체들만 영업 흑자 전환을 한 상태이고요. 예. 아직까지 매출액이 이렇게 그래도 좀 성장률이 나오지 않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에도 영업 흑자 전환을 하진 못했는데요. 네. 내년에는 전부 다 매출이 다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뭐 약간의 시기의 차이를 보일 뿐 조선업체들은 내년에 다 실질적으로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을 목표가 16만 원이 네. 최선을 주고 이게 16만 원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왜 16만 원 맞냐고 여쭤보냐면 지금 주가가 7만 5천 원인데 그러면 이제 2배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보통 신영은 이렇게 투자 의견 낼 때 이게 한 6개월, 1년? 듀레이션은 1년입니다. 1년 네, 목표가로 잡고 계신 겁니다. 한국조선해양 탑픽이고요. 조선주 가운데. 그러니까 지주사, 중간지주사라는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사업회사로 그냥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조선만 하는 현대중공업을 네, 그게 나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기자재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기자재가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기관 투자가나 이런 투자가가 아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게 센서티브하게 민감하게 기대를 반영하고 주가도 올랐다가 변동성도 있지만요. 기자재는 어떻게 봐야 되는? 원래는 사실 조선업종이 좋아지면 뒤 따라가는 게 기자재인데 주가 움직일 때는 보면 같이 가거나 또 좀 뭐 선행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자재는 어때요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선행을 했고요. 예. 이유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인도할 선박이다라고 하면 기자재는 그 이전에 더 먼저 납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가가 오르는 선박에 대한 기자재가 기자재 업체들한테 더 매출이 먼저 잡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2분기에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네. 거의 다 흑자 전환을 한 상태였었고 올해 3분기 이제 HSD 엔진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다 흑자 전환을 한 상태이고 예전에 10년 동안 조선이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네. 기자재 업체들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줄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5군데가 하던 일을 지금은 3군데 업체가 한다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조선 관련된 발주량이 절대적인 양이 좀 준다고 하더라도 기자재 업체들이 하는 일의 양은 오히려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가도 훨씬 더 잘 되고요. 마진이 그래서 이미 2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에 납품될 기자재에서는 얼마만큼까지 마진이 더 잘 나올까 이거에 대한 기대가 좀 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기자재도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그 혜택을 지금 이제 네, 누리는 많이 누리고 단계이군요. 예. 보통은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이런 쪽이 올라갈 때 많이 오르는데 아까 이제 HSD 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 포인트나 이유를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자재 가운데? 일단 태광이나 성광밴드는 당연히 좋은 회사인 건 맞는데 그 회사의 전방 산업은 사실 지금 조선보다는 그냥 정유화학 쪽이 훨씬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오일앤가스 그렇죠. 시장 자체가 워낙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피팅이라는 게 조선에만 쓰는 게 아니니까. 네네. 예. 피팅이 조선에 쓰여서 조금 높은 단가로 납품하는 건 LNG 선박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피팅 같은 것들이 이제 피팅 업체에서 납품이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보여준 상태고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에 거의 집중되어서 들어가는 부품이잖아요. 배 자체가 선박 엔진. 만들어진다라고 네. 하면 만들어져 꼭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 같은 경우도 예전에 STX 중공업까지 해서 3개 업체가 현대중공업, STX 중공업, 그리고 예. HSD 엔진 이렇게까지 만들었었는데 이제 STX 중공업이 요즘에는 그 기능을 별로 하지 않아서 2개의 업체로 이제 많이 슬림화된 상태이고요. 현대중공업 그룹은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서 현대중공업이 만드는 엔진을 주로 사용하게 예. 되는데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메이저 업체들 같은 경우는 HSD 엔진에게 발주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를 많이 만드는 시황 자체에 대한 턴어라운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밑에서 올라가는 힘이 세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업체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뭐 여러 전방 산업의 이걸 이제 같이 보게 되면 뭐 피팅 업체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지만 석유화학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풍력 이런 데 볼 수 있겠지만 조선주를 볼 때는 조선의 포션이 제일 높은 쪽으로 기자재를 봐주는 게 좋다. 퓨어하게 그게 이제 HSD 엔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네. 네. 조선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와 실적 결국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급이나 이슈 영향을 받지만 조금 더 기간을 길게 보면 결국은 실적의 함수이잖아요, 그죠? 근데 조선주의 실적이 좋아지라고 말씀하셨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한화그룹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밀 실사 마무리 단계,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네. 지금 상황은 거의 이제 체결 쪽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가는 건지 또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게 되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대우조선은 일단 뭐 대우조선해양이 하나를 이제 인수하는 이 방식 자체가 유상증자로 돈을 넣어주는 방식이잖아요. 대우조선이 하나를 인수하는 게 하나가 네, 대우조선 하나가 대우를 인수하는 게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 이전의 경쟁사들이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는 사업회사를 상장시킨다거나라는 식의 자금을 확충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우가 그 과정을 겪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동성이 딸리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으로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오너십의 부재 기간이 상당히 길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있었던 새어나가던 비용에 대한 통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그룹 자체는 이제 파는 품목 자체는 동일하진 않지만 저희가 어쨌든 방산 관련된 것을 해외에다가 수출해서 파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영업적인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인수하게 된다면 이제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주인을 못 찾고 있었던 대우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좀 갖게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내년의 그림들, 대체적인 전반적인 그림은 내년에 이제 그림들이 꽤 좋다. 그다음에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내년 후년 잡히기 시작할 거란 얘기를 하셨어요.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방송 시작할 때보다는 꽤 높아졌고요. 탑픽 종목도 말씀하셨습니다. 운송 쪽을 커버하시니까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항공주 얘기도 좀 뒷부분에 좀 여쭤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코로나가 겨울철 다시 확산하고 있지만 이전보다는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여행도 좀 늘어나고 하는데요. 항공주 전망은 내년에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항공도 뭐 어쨌든 그냥 운송주잖아요. 네네. 저희가 운송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운임이 좀 빠진다라는 게 장기적인 추세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근거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잖아요, 대신. 포스트 코로나로 가면 수요도 늘지만 다시 비행기들도 일을 하러 들어가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수요가 더 많을까? 아니면은 가격이나 요인이 공급이 많을까? 더 많을까? 그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공급이 더 많은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면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로 간다고 하면. 예. 그래서 티켓 프라이스는 저희는 궁극적으로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항공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어떠한 그 더 높은 시가총액을 줘야 됩니다라는 근거를 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수요와 공급이죠. 주식도 수요와 공급이고 가격의 이제 경제학의 1페이지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인데 우리가 이렇게 수요는 지금 확 줄었다가 늘어나는 건데 공급이 많은 거는 그동안 이제 뭐 LCC나 이런 항공사를 많이 내줘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항공사들에 대한 일단 플레이어 조정이 전혀 없었죠. 다 네.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갈 수 있는 취향지가 다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예. 저희가 갈 수 있는 데만 비행기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노선들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체 항공기는 조금 줄었을 수 있겠지만 저 노선에 들어갈 수 있는 항공사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열리자마자 아주 초반보다 지금은 조금 티켓 프라이스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이 취향지에 대한 분모가 지금 좁아져 있는 이유는 중국이 그 하늘길을 예, 열지 예.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한중일은 이 한국에 있는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되는 인접지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는 코로나 이전보다 한국 기준으로 전체 한 37대 정도 줄었지만 37대가 줄어있는 상황에서 갈 수 있는 취향지는 옛날보다 적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첩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노선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한중일의 이 어떤 삼각다리 가운데 이제 중국 다리 하나가 지금 아직 정상화가 안 됐군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여객 수요가 어려울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 특별히 보면 이제 화물 수요로 꽤 그거를 커버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화물 쪽은 이제 코로나가 재개되면 이쪽에 항공의 화물 쪽은 또 메리트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좀 효자 노릇을 하나요? 물량이 많아서 일단 좋았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간 단위로 한국이 한 6만 톤에서 7만 톤 정도의 항공화물 수송을 진행을 네. 하게 되는데 그 양은 코로나 기간 내내 계속 유지가 되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이 항공업계가 저희가 벨리카고라고 해서 여객기에다 화물을 싣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여객기가 제대로 돌아다니지 않으면 유일하게 그 항공 화물을 완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아니면 화물을 수송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들고 있는 화물기가 이제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객기도 제자리로 아니니까.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벨리카고도 당연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대단히 미미한 수요에 불과하긴 하지만 뭐 머스크 같은 데들이 이제 항공 화물 쪽에도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인천공항에 노선을 하나 취항을 하기 시작한 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쪽은 오히려 더 경쟁사가 늘어나는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운임은 아마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희가 특별히 항공화물이 내년에 더 수량적으로 늘어야 되는 어떠한 요인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운임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네.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 쪽에 대한 시각은 중립 조금 이하입니다.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글로벌 그 업체들과 우리 업체들이 같이 가는 데가 있고 사실 같이 안 가는 데가 있습니다. 뭐 방산주의 과거에 같은 경우 로키드 마틴 간다고 국내에 이제 못 가고 이랬는데 글로벌로 보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제 항공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서 항공주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 국내는 이제 글로벌 흐름하고는 좀 달리 가나 보죠? 미국의 항공주 흐름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주가 수준이 높았던 때는 작년 상반기 초였었고요. 네. 저희가 그때 모든 글로벌 항공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제일 높았는데 그 이유는
1차로 방역 단계를 확 낮추는 시기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있었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오픈을 빨리 한 국가들을 보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그 빨리빨리 복귀를 시키면서 수요가 단기적으로 몰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쪽도 운임이 이제 정상화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항공사들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다가 올해 들어서 흑자로 막 전환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작년보다 더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지역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오프닝이 저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큰 흐름은 저와 같은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봤을 때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항공사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훨씬 높거든요. 미국의 미국의 항공사들은 코로나 이전 대비 시가총액이 그 이전 고점 정도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국은 그 이전보다 지금 훨씬 높습니다. 시총이 높다. 증자라서 그런가? 증자를 무려 3번씩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을 다 저희가 밸류를 인정을 해주려면 궁극적으로 옛날보다 더 많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 현재는 잘 벌고 있는 것이 맞지만 내년에도 지금의 운임을 잘 유지하면서 잘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좀 부정적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그 합병 과정이 지금 얼마 전에 영국에서 뭐 합병 사실상 수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과정이나 전망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일단 영국이 가장 넘기 힘든 허들이었었는데 영국이 허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국가들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추이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등에서 이제 다 이제 허가를 하고 나면 저희가 합병으로 바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지금까지 봤을 때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플레이어가 많이 참 줄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유일하게 안 된 국가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그게 후행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 주는 임팩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이 합병을 위해서 너무 독과점이 좀 심하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허들이었다라고 한다면 합친 이후에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외항사들에게 오히려 좀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합병은 진행이 될 거고 궁극적으로 주가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은 안 줄 것 같습니다. 예, 딥사이트 오늘은 조선주 항공주까지 얘기했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